점령된 우크라이나 남부의 고속도로를 따라 새로운 형태의 잔해가 도랑에 쌓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쟁 초기에 보였던 불에 탄 전차나 2022년 키이우 북쪽 도로를 뒤덮었던 장갑차 행렬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러시아의 군수망의 일부였던 유조차와 연료 트럭입니다. 전쟁이 4년째에 접어든 지금 이 트럭들은 버려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때 병참 보급에 사용되던 그 도로들이 이제는 죽음의 함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내내 거의 모든 용도로 드론을 성공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는 드론 활용을 원격 지뢰 매설로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전술은 조용하며 공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처럼 극적인 폭발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뢰 설치는 소셜미디어에 올릴 흥미로운 게시물이나 뉴스에까지 오를 만한 바이럴 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드론들은 예상보다 러시아에 더 큰 위협이 되어 뉴스 가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드론2와 지뢰 전술은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처음 도입했습니다. 이제 그 전술이 모스크바가 상상도 못했던 규모로 러시아에게 되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우크라이나의 드론 사용 방식 변화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전쟁 대부분 동안 드론 이야기는 사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인칭 시점 드론이 한 대의 차량을 추격합니다. 카미카제 드론이 한 대의 전차에 돌진해 충돌합니다. 정확하고 저렴하며 치명적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한 번에 하나의 표적만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적군의 병력 이동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보급선을 차단하는 전통적인 게릴라 전술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드론 조종사들에게 훨씬 더 적은 위험이 따릅니다. 5월 말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이 전술에 이름을 붙이고 물류봉쇄라는 전용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목표는 러시아 후방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공격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러시아의 군수지원망을 타격할 수 있음을 입증한 드론 여단에 약 1억 1,300만 달러를 직접 지원하며 이 프로젝트를 뒷받침했습니다. 이 자금은 우크라이나의 성과 기반 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부대 성과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최상위 팀이 더 많은 자원을 받게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중거리 타격 시스템 대량 구매를 위해 중앙 집중 입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특정 범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중거리 타격이라 부르는 것으로 전선 뒤 20, 300km 떨어진 러시아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보통 보급품이 참호에 도달하기 전에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선의 생명줄을 차단하는 셈입니다. 페도로프는 2026년 초부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군수지원망, 창고, 보급소, 지휘소 파괴를 4배로 늘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러한 군수 지원망이 러시아의 공격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더 많이 파괴될수록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방어도 줄어듭니다. 언급된 수치는 인상적이지만 이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2025년 10월 페도로프는 러시아가 점령한 1제곱킬로미터마다 약 67명의 병력을 잃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6년 4월에는 그 수치가 17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6년 중반에 한 달 동안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인원이 3만 5천 명을 넘었다고 추정합니다. 페도로프는 러시아군의 스타링크 단말기를 비활성화하여 보급이 끊기는 상황에서도 그들의 통신을 차단한 것이 성공의 일부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체 전략 자체는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주장만은 아닙니다. 미국의 저명한 분쟁 감시기관인 전쟁연구소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타격 작전은 전통적인 군수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모스크바가 예전처럼 대규모로 증원군과 보급품을 전진 배치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후방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군대가 숨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곳이 이제는 죽음의 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 소식통들도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육상 회랑, 특히 마리우폴 멜리토폴 고속도로 주변에 드론으로 지뢰가 매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산 호넷 드론의 새로운 공격과 마리우폴에서 총가르까지 이어지는 M14 노선에 대한 산재 지뢰 배설이 의심되는 상황이 겹치면서 점령 당국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고속도로 일부를 폐쇄하고 크림반도행 대형 트럭을 우회시켰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확산되었습니다. 5월 말 점령된 헤르손의 러시아 임명 주지사 블라디미르 살도는 드론이 R280 노선의 도로와 갓길에 직접 지뢰를 투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러시아가 노보로시아 고속도로로 이름을 바꾼 이 도로는 헤르손과 자포리자 국경 근처에 있습니다. 카마즈 트럭 한 대가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도 추가로 손상되었습니다. 도로 일부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불과 며칠 전
쌀도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연료 탱크와 트럭이 크림반도로 이동하던 중 불에 타자 같은 노선의 화물 운송을 이미 일시적으로 제한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잠시 멈추고 누가 이 소식을 전하는지 살펴보세요. 이들은 우크라이나 선전 채널이 아닙니다. 이들은 바로 러시아 점령 당국자들 자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통제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도로 폐쇄와 트럭 파괴를 발표하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라면 그 혼란이 실제라는 신호로서 이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누가 이런 일을 할까요? 이 일의 중심에는 우크라이나 파이어포인트가 만든 FP, FPE 드론이 있습니다. 이 드론은 중간 타격급에 속하며 설계 선택이 전략에 거의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파이어포인트의 이전 장거리 드론인 FP, FP1 무려 1600km를 비행할 수 있었던 반면 FP, FP2는 거의 모든 비행거리를 포기하고 약 200km의 사거리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약 105kg에 달하는 훨씬 더 무거운 탄두를 탑재하며 조종사에게 실제 조종권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약 18분밖에 걸리지 않는 발사 준비 과정을 통해 FPV의 장거리 타격 임무와 그 뒤에 있는 더 무거운 타격 플랫폼 사이의 틈을 깔끔하게 메워줍니다. FP, FP2는 원격 지뢰 매설에 사용되며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비행으로 좌표상 고정 목표를 타격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실시간 영상 피드가 제공되는 무선 링크로 조종사가 직접 조종해 움직이는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FPV 드론을 조종하는 방식과 비슷하지만 이 드론은 훨씬 크고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지뢰를 부설하는 데는 정밀한 조종성이 핵심입니다. FPE의 지뢰 매설과 후방 임무 사용은 파이어포인트 공동 창립자 데니스 스틸만에 의해 간접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보너스로 소련 시대 SO 모유도 로켓을 중거리 드론에 장착해 드론이 표적으로 돌진하지 않고도 지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이동식 방공부대를 상대로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기뢰 설치 시 드론은 단일 폭탄보다 더 똑똑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러시아 영상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공중기뢰 살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작은 기뢰들이 가득 담긴 컨테이너로 한 번에 도로 구간 전체에 뿌릴 수 있습니다. 더 큰 버전은 최대 48개의 기뢰를 담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 작은 것은 약 10개 정도를 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뢰들은 FP, FPE 같은 고정익 드론뿐 아니라 야간 작전용 대형 바바야가 멀티콥터에서도 투하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즉흥적이거나 새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기자는 2024년에 이 장면을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 카시프 야르 근처에서 우크라이나 23 기계화 여단과 함께한 여행에서 그는 조종사들이 폭격 드론을 이용해 대전차 지뢰를 러시아 보급로에 투하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물론 FPV 드론이 이전에도 전차 자체에 대전차 지뢰를 투하하는 데 사용된 적이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기술은 특별히 새롭지 않지만 이 프로그램의 규모와 야망은 새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하나의 통제소에서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에 조종할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가 고정익 폭격기를 이용한 지뢰 살포에도 적용됩니다. 시작 부품들은 모두 이미 갖춰져 있고 단지 다른 형태로 조립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기뢰 자체에 대해 말하자면 정보는 주로 러시아 소식통에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는 기존 비축분에서 남아있던 대전차 및 대인지뢰를 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개조된 소련제 지뢰를 사용해서 드론에 부착한 뒤 지연 폭발 장치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디펜던트의 보도는 다소 느슨하지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분석가는 이 지뢰들이 실제로는 3D 프린터로 제작된 몰드이며 동작 감지 또는 자기장 영향을 받는 신관을 사용하고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할 만큼의 폭약만을 담고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 지뢰들은 무언가를 파괴하지 않아도 트럭을 무력화시키는 것만으로 목적을 달성합니다. 보급로에서 트럭 한 대가 멈춰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세요. 그 트럭은 차선을 막아버립니다. 뒤따라오는 모든 차량이 멈출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노출된 고속도로 위에 움직이지 않는 차량들이 몰려서 정체가 생깁니다. 바로 이런 움직이지 않는 표적이 드론 조종사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목표물이 되는 것이죠. 지뢰로 호송대 맨 앞을 잠시 멈추게 하면 그 다음엔 다른 것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우리가 봤던 유명한 42마일 길이의 전차 호송대를 생각해보세요. 이와 같은 일이 러시아 보급선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렴하게 만들 수 있고 기존 기술을 활용한 드론 덕분입니다.
러시아인들은 이를 잘 이해하고 군사 블로거들마저 경고하고 있습니다. 밀리터리 인포먼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한 유명한 러시아 전쟁 블로거는 도로를 따라 정기적으로 소형 지뢰가 뿌려지기만 해도 교통이 반복적으로 중단되어 검문과 지뢰 제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수송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비대칭성을 생각해보세요. 가미카제 드론은 차량 한 대만을 목표로 합니다. 지뢰 한 무더기는 제거될 때까지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모두에 지속적으로 위협이 됩니다. 한 번의 투하로도 고속도로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러시아 전쟁 블로거인 특수부대의 대천사는 보급이 거의 한 달 동안 방해받았다고 불평했습니다. 이는 후방뿐만 아니라 최전선까지의 보급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증거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점령된 크림반도 내부의 보도에 따르면 유조차 운전사들은 추가적인 안전보장이 없으면 운행을 완전히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누구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지뢰 매설 작전 때문에 이 도로에서 일하는 이들조차 운전을 꺼립니다. 그러나 지뢰는 한 겹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다루기 전에 더 밀리테리 쇼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이런 분석을 더 많이 제공하고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뉴스를 매일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원격 지뢰 매설 작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공격의 첫 번째 벡터일 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남쪽으로 보급품을 운반하는 러시아 운전자는 이제 단위 위협이 아닌 다층 차단 구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FPV 매복 드론들이 투하를 기다립니다. 목표물을 식별하고 자율적으로 추적하는 AI 탑재 공격 드론도 있습니다. 도로를 보호해야 하는 방공 시스템들조차도 스스로 사냥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바퀴 아래에는 도로 표면 자체에 지뢰가 있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같은 아스팔트 구간에서 공중의 위협과 지상의 위협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의 범위가 바로 이 이야기의 조용한 충격입니다. 마리우폴과 멜리토폴 사이의 M14 도로는 전선에서 대략 100에서 150km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까지 지뢰를 심으려면 우크라이나는 고정익 드론이나 다른 장거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바로 FPE가 대표하는 그런 중거리 타격 플랫폼이죠. 그래서 위협은 더 이상 접촉선에만 국한되지 않고 남부 러시아 후방 전체에 걸쳐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효과 있다는 증거는 크림반도 주유소 상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초까지 반도는 본격적인 연료 위기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모스크바가 지원하는 주지사 세르게이 악쇼노프는 가장 일반적인 등급의 휘발유에 제한을 두었고 사람들이 연료 쿠폰을 사용해야만 구매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흑해함대의 역사적인 본거지인 세바스토폴에서는 목격자들이 주유소에서 길게 늘어선 줄을 묘사했고 주민들은 며칠째 주유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설명이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밝힌 이유는 노브로시아 고속도로, 즉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육상 통로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유조차를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 주지사들은 문제 해결에 최소 30일이 걸린다고 인정했으며 한 명은 시민들에게 당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전략을 하나로 묶는 핵심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측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크림반도로 연료를 운반할 때 안전상의 이유로 연료는 실제로 크림대교를 통해 운송되지 않습니다. 일부 휘발유는 케르치 해협을 페리로 이동하지만 이는 날씨에 따라 다릅니다. 연료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지뢰와 드론의 위협이 있는 그 지뢰가 매설되고 드론이 노리는 고속도로들을 관통하는 육상 통로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주요 동맥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디를 압박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이 트럭 파괴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 혼란이 크림반도 일상에도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주유소에는 긴 줄이 생겼고 배급 쿠폰이 도입되었으며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30일의 시한이 생겼습니다. 멀리 떨어진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전쟁이 세바스토폴 민간인의 자동차 연료 탱크가 비는 현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더 이상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효과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늘어나는 드론 활동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절박한 것부터 우스꽝스러운 것까지 다양합니다. 이 전쟁 전체에서 가장 기묘한 일화 중 하나로 러시아군은 카마즈와 우랄 트럭 모두에 대담한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 패턴을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질 위장으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이 군함에 사용했던 기법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기하학적인 줄무늬가 잔망경으로 들여다보는 인간 관찰자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발사 전에 함선의 속도, 방향, 거리를 판단하기 어렵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전체 취지를 완전히 오해한 듯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에 탑재된 현대 AI 표적인식 시스템은 1차 세계대전 해군 포수처럼 거리와 움직임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기계 비전은 인간의 눈과 다르게 작동합니다. 게다가 많은 드론이 페인트가 아닌 열을 감지하는 열 화상 장비를 사용합니다. 열 화상 카메라로 드론을 조종하면 그 줄무늬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적응은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 방공망을 앞으로 이동시키는 것이었고, 이것 또한 드러나는 방식으로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한때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부대는 러시아의 토르 M이 방공 시스템 2대를 타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베르데단스크 인근 M14 고속도로에서 트랙터에 견인되다 타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보급로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어서 소중한 방공 시스템을 그 보급로를 지키기 위해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러시아는 방공 시스템을 막으려는 드론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응책이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는 도로에 드론 방지 그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선 근처 고속도로에서 등장한 드론 방지 터널과 비슷하며 드론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형이 모스크바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백 미터 전선도로를 덮는 것은 한 일입니다. 그 보호를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고속도로 전체로 확장하는 것은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모든 것의 진짜 목표, 바로 크림반도 자체를 가리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방공망과 장거리 화력 자산을 억제하기 위해 크림반도 주변에 막대한 자원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에는 논리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방어 시스템이 무력화되면 그들이 지키고 있던 더 중요한 목표물들, 즉 공군기지와 미사일 발사대가 훨씬 더 취약해집니다. 지뢰 매설과 보급로 공격은 같은 전략입니다. 러시아가 트럭 보호를 위해 방공망을 쓰도록 유도해 더 중요한 자산이 노출됩니다. 그리고 육상 회랑이 점점 신뢰할 수 없게 되면서 러시아는 크림반도와 본토를 잇는 몇 안 되는 주요 통로 중 하나인 케르치 대교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다리는 우크라이나가 이미 여러 차례 공격한 구조물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충분히 큰 미사일이 다리를 타격해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크림반도는 러시아 본토와 완전히 단절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전이 매우 정교하고 효과적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회랑을 사용하는 데 드는 물류 비용을 높이거나 심지어 그 고속도로의 단 1m라도 점령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단지 그 도로를 사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트럭이 더 오래 걸리고 호송대 통과 전 도로 정리와 호위가 필요하다면 도로가 열려도 실제로는 거의 쓸모없을 수 있습니다. 결국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도랑에 방치된 불에 탄 유조차와 운행을 원치 않는 운전자들이죠. 드론을 사용해 러시아의 보급선을 방해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전 전반을 규정해온 같은 비대칭 전술입니다. 이번에는 그것이 더욱 정교해져서 모든 군대가 필요로 하고 어떤 군대도 대체할 수 없는 한 가지, 즉 전방에 있는 병사들에게 연료와 탄약을 꾸준히 공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드론 산업을 이 정도까지 성장시켰는지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최신 소식을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꼭 구독하세요.